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평양. 북한의 수도이자 체제의 심장부. 이곳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젊은 여성들이 하나의 꿈을 꿉니다. 바로 기쁨조로 선발되는 것입니다. 기쁨조, 북한 최고 권력자를 위해 공연하고 시중을 드는 특별한 집단. 북한 사회에서 최고의 영예로 여겨지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쁨조로 선발되어 5년간 활동하다 목숨을 걸고 탈북한 여성. 우리는 그녀를 미희라고 부르겠습니다. 1998년 평양 중구역. 미희는 평범한 간부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죠. 북한 사회에서 그럭저럭 괜찮은 성분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희는 노래와 춤의 재능을 보였습니다. 소학교 때부터 학예회마다 주역을 맡았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시예술소조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노래하고 춤추는 게 좋았어요. 무대에 서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게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제가 그게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2013년 미희가 15살이 되던 해봄. 학교에 특별한 통지문이 내려왔습니다. 김미희 학생. 당신은 위대하신 원수님께서 보시는 공연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소. 이것은 우리 학교의 영광이며 당신 가정의 영광이요. 기쁨조 예비 선발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수백 명의 소녀들 중 최종적으로 30여 명만이 선택받는 북한 사회에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였죠. 그날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가 우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서 우리 딸이 원수님을 모시게 됐다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온 가족이, 아니 온 동네가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선발 과정은 축하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의 혹독한 심사가 시작됐죠.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노래, 춤, 악기 연주, 그리고 사상 교육. 키와 몸무게, 심지어 치아 상태까지 검사받았습니다. 가족의 성분은 3대까지 조사됐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즉시 탈락이었습니다. 300명으로 시작했는데 매주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가 비어 있는 거죠.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3개월 후 미희는 최종 32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3년 6월 15일. 미희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날이자 동시에 그녀가 자유를 잃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기쁨조로 선발된 이들에게는 특별한 숙소가 제공됐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 일반 주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시설이었죠. 온수가 24시간 나오고 전기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까지. 북한 주민 대부분이 가지지 못한 것들이 모두 있었죠. 식사는 하루 3끼 고기와 과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특히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은 세대였으니까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이게 다 대가가 있다는 걸요. 훈련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매일 8시간 이상의 연습. 노래, 춤, 악기는 기본이었고 서양 에티켓, 대화법, 심지어 화장법까지 배워야 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평범한 인민이 아니오. 위대하신 원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소. 실수는 곧 처벌이었습니다. 가벼운 실수는 기합과 반성문으로 끝났지만 심각한 실수는 추방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추방은 가족 전체의 몰락을 뜻했죠. 한 번은 같이 훈련받던 언니가 연습 중에 발목을 다쳤어요. 그런데 그걸 숨기고 계속 춤을 췄다가 결국 무대에서 넘어졌죠. 다음날 그 언니는 사라졌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가족 전체가 평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 봄, 미희는 처음으로 실전을 경험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의 첫 공연이었죠.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합니다. 32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노래하고 춤췄습니다. 김정일 장군의 노래, 우리의 국기, 사회주의 지키세. 그들이 그토록 연습했던 곡들이었죠. 공연이 끝났을 때 원수님께서 박수를 쳐주셨어요. 수고했다고 하셨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에는 엄격한 통제가 있었습니다. 외출은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보이부 요원의 감시 하에서만 가능했죠. 편지는 모두 검열됐고 전화는 아예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격리된 거예요.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뉴스는 보이부에서 선별한 것만 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됐죠. 우리끼리도 서로를 감시해야 했어요. 가장 엄격한 규칙은 연애 금지였습니다. 남자를 만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남자 형제 외의 남성과 대화하는 것조차 금지됐죠. 한 번은 한 단원이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남학생과 이야기를 나눴다가 적발됐습니다. 그 단원은 즉시 추방됐고 그 남학생은 군대로 보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꽃이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안 됐죠.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조심해야 했어요. 친구를 믿을 수도 없었어요. 누가 나를 고발할지 모르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미희는 자신이 황금 세장 속의 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갇혀있는 존재. 자유가 없는 삶이었죠. 2015년. 미희가 기쁨조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작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공연을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오는 길. 미희는 우연히 한 간부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이번에 남쪽에서 보낸 USB 또 적발됐다던데. 그걸 보고도 이 나라에 남아있고 싶은 사람이 있겠소? 남쪽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데. USB. 남쪽, 즉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담긴 USB 메모리. 북한에서는 극형에 처해질 수 있는 금지품이었죠.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남쪽 사람들이 잘 산다고? 우리는 평생 남쪽이 지옥 같은 곳이라고 배웠거든요.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이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굶어 죽는다고요. 그런데 간부들조차 남쪽 사람들이 잘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은 위험한 것이었죠. 몇 주 후 허락받은 외출 시간. 미희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시장 구석의 한 좌판으로 간 것이죠. 저 중국 물건 있어요? 당신 누구요? 보이부 아니지?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북한의 암시장에서 중국 물건은 밀수품을 의미했습니다. 그 속에는 때때로 남한 드라마가 담긴 USB도 포함돼 있었죠. 결국 못 샀어요. 너무 무서워서요. 들키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험해지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남쪽은 정말 어떤 곳일까? 2016년 여름. 미희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함께 활동하던 현숙이라는 언니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건강 문제였지만 곧 진짜 이유가 알려졌습니다. 현숙 언니는 원수님의 상대를 해야 했던 거예요. 공연하고 노래하는 것만이 기쁨조의 역할이 아니었던 거죠. 언니는 그걸 거부했고 결국 쫓겨났어요.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탄광으로 보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미희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거부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도 알게 됐죠.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좋은 음식, 편안한 숙소. 그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노래하고 춤추는 게 좋아서 이 길을 선택한 건데. 아니,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선발된 거죠.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와서 제 몸과 인생을 바쳐야 한다니.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2017년 초, 미희는 은밀하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서, 공연장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외부 간부들에게 넌지시 질문을 던지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너무 조심해야 했어요. 누군가 의심하면 바로 끝이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절박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언젠가는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해 여름 미희의 가족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뇌출혈이었죠. 평양의 병원에 입원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약도, 의료 장비도 부족했으니까요.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기쁨조로서 누리던 특권도 소용없었어요. 북한에는 기본적인 의료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구나. 어머니는 2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로. 그날 미희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체제에 대한 믿음도 함께 죽었습니다. 2017년 겨울.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미희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기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제가 27이었거든요. 기쁨조는 보통 28살에서 30살 사이에 전역하게 돼요. 그러면 당에서 정해준 사람과 결혼해야 하죠. 그렇게 되면 평생 북한에 갇히는 거예요. 그 전에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탈북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쁨조 출신은 더욱 어려웠죠. 24시간 감시 체제, 제한된 이동,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 가장 큰 고민은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이 탈북하면 아버지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은 후 이미 많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술만 드셨어요. 당 간부 직위도 잃었고요.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뇌물을 받다가 걸렸거든요. 이미 우리 집안은 몰락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018년 봄. 미희는 은밀하게 브로커를 접촉합니다. 평양에서 탈북 브로커를 찾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가짜 브로커로 위장해 탈북자들을 적발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당신 정말 나갈 생각이요? 기쁨조 출신이면 더 위험한 거 알지? 알아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돈은 있어? 기쁨조 출신이면 최소 5,000달러는 있어야 하오. 5,000달러. 북한 주민의 평균 연봉으로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기쁨조 활동을 하면서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공연할 때 받은 선물들을 암시장에 팔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금반지도 있었고요. 그걸 다 모아서 브로커에게 줬어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2018년 5월. 중국으로 향하는 화물트럭에 숨어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었죠. 준비 과정은 극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 즉시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친구들한테도, 아버지한테도. 특히 아버지한테 인사도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미희는 마지막 한 번 아버지를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죠. 보이부 요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30분간의 짧은 만남. 미희는 아버지에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건강 잘 챙기세요. 미희야, 너만이라도 잘 살아라.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말에 미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마치 자신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금도 그때 아버지 얼굴이 눈에 선해요.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 아직도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탈북한 후에 어떤 처벌을 받으셨을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18년 5월 23일. 미희의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미희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죠. 그녀의 작은 가방에는 최소한의 짐만 들어있었습니다. 여권 사진, 어머니의 사진 한 장,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돈.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많은 짐을 챙기면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고. 잡히면 공개 처형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특히 기쁨조 출신은 더 큰 처벌을 받거든요.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거죠. 오전 10시. 미희는 평소처럼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점심시간. 미희는 화장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건물 뒤편에 대기하고 있던 브로커의 차량. 미희는 빠르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즉시 출발했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몸을 낮추고 있는데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걸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브로커는 당 간부 행세를 하며 검문소를 통과했어요. 뇌물도 많이 썼을 거예요.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보통 6시간 거리지만 그날은 10시간이 걸렸습니다. 검문소를 피해 우회로를 택했기 때문이죠. 밤 8시 드디어 신의주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남아 있었죠. 압록강을 건너는 것. 신의주에서 하루를 숨어서 기다렸어요. 다음 날 밤에 강을 건너기로 했거든요. 그 하루가 정말 길었어요. 계속 잡히는 꿈을 꿨어요. 5월 24일 밤 11시 달이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까지만 헤엄쳐 가면 돼요. 30분 안에 건너야 해요. 경비대가 순찰 돌거든요. 5월이었지만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미희는 방수 가방에 짐을 넣고 천천히 물에 들어갔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강 한가운데쯤 갔을 때 탐조등이 비쳤어요. 경비대였어요. 그 순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미희는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참고 움직이지 않았죠. 탐조등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팔다리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씩 중국 쪽 강변으로. 드디어 강변에 발이 닿았을 때 그때의 기분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 이제 정말 북한을 떠났구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구나 싶었죠. 하지만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니까요. 중국 측 브로커가 미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태워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죠. 중국에서 3개월을 숨어 지냈어요. 낮에는 방 안에만 있어야 했고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공안에게 신고당할까 봐요. 그 3개월 동안 한국행 서류를 준비했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미희는 동남아시아를 경유하는 루트를 선택했죠. 2018년 8월. 미희는 가짜 신분증으로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에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했죠. 대사관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이제 정말 살았구나 싶었죠. 그동안 너무 긴장하고 살았거든요. 대사관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한국행 절차는 2주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27일. 미희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지 5개월, 압록강을 건넌 지 3개월, 미희는 마침내 자유의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의 기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 밝은 불빛,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이게 진짜구나 싶었어요. 이게 바로 자유구나. 하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새로운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먼저 미희는 3개월간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죠.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자본주의를 배웠어요. 은행이 뭔지, 신용카드가 뭔지, 전화요금을 어떻게 내는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죠.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언어였습니다. 같은 한국어지만 남한과 북한의 언어는 많이 달랐으니까요.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 샴푸를 머리물이라고 하는 미희. 남한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악센트도 다르고 쓰는 단어도 다르고. 처음에는 말하는 게 무서웠어요. 북한에서 왔다는 걸 들키면 차별받을까 봐요. 2018년 12월. 하나원을 나온 미희는 서울에 정착합니다. 정부 지원금과 함께 작은 원룸을 얻었죠.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밤. 미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거든요. 기숙사에서 여럿이 자고 연습실에서도 함께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자유롭지만 외로웠어요.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미희는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여러 곳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떨어지기 일쑤였죠.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말투가 손님 응대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취업의 장벽이 됐습니다. 편견과 차별이 생각보다 심했죠.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북한에서 태어났을 뿐인데.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일자리 하나 구할 수 없다니.
그때 정말 좌절했어요. 하지만 미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한 카페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죠.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힘든 일이었지만 미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금씩 남한 억양을 배웠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고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응원해 주셨죠. 너는 할 수 있어라고. 그 말이 정말 힘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희는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아팠죠. 북한에 두고 온 아버지. 함께 기쁨조에서 활동했던 친구들.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는 고향.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탈북한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어요.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고 탈북은 더욱 어려워졌죠. 미희는 뉴스를 보며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사할까?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가끔 후회할 때도 있어요. 내가 탈북한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요. 북한에 남았다면 저는 지금쯤 자유 없이, 꿈 없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는 힘들지만 적어도 제 삶을 살 수 있어요. 2021년 미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한 것이죠.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나만의 역사, 수학, 영어.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미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어요. 오직 체제 선전만 배웠죠. 하지만 여기서는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요. 2022년 초 미희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탈북에 성공했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직도 북한에는 수백만 명이 갇혀서 살고 있어요. 언젠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현재 미희는 대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입니다. 여전히 힘든 날도 많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가을 한강공원에서 만난 미희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투도 자연스러워졌고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죠. 분단 70년 같은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남과 북. 언젠가 모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